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애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전자계산기 일반 시간이고요.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1장이고요.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자, 첫 번째, 하드웨어의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소프트웨어의 기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컴퓨터 구조, 구조에 대한 기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네 번째, 언어 번역의 개념에서 네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드웨어의 기본입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는 보통 데스크탑 컴퓨터를 제가 이렇게 분해한 그림을 가져다 놓았는데요. 자, 이 본체 안에 가려진 이 뚜껑을 딱 열면 이런 복잡한 하드웨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컴퓨터입니다. 자, 여러 가지 부품들 중 우리가 그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알아볼 예정인데요. 자, 일단은 이 안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요런 반도체 소자를 꽂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더보드라고 하는 그 기판에다가 이런 하드웨어 칩들을 꽂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칩이 바로 중앙처리장치 CPU, 그리고 그 CPU나 그 기타 여타 칩들이 꽂히는 메인보드라고 하죠. 마더보드라고 하기도요, 메인보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는 메인보드라는 명칭을 놨으니까 자, 메인보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복잡한 것들이 아주 작은 소자이기 때문에 먼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런 케이스에다가 이 하드웨어를 이렇게 가려 놓는 거죠. 자, 그리고 중앙처리 장치, 우리가 이제 챕터 하나를 빌어서 중앙처리 장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텐데요. 자, 가장 큰 중요한 사람의 뇌와 같은 구조 의 중앙처리 장치가 가장 큰 칩으로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 여러분들 꽂혀 있고요. 예, 자, 지금 그림이 잘 어두워서 그런데 이 화살표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림이 아주 선명하지가 못해서 자, 요거를 자, 이렇게 하고 그림은 요로 돼 있으니까 요거를 중앙처리 장치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램이라고 하죠. 근데 램 자체는 이런 소자 하나가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꽂혀 있기 때문에 이걸 모듈 램이라고 합니다. 모듈 램.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 보통은 8개 정도 또는 뭐 꽂혀 있어서 각각의 그 용량을 나타냅니다. 보통 여러분들 램 용량 요즘은 웬만하면 다 8기가를 쓰시죠. 자, 그래서 주기억 장치와 중앙처리 장치가 가장 주요하고 중요한 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디오 카드 굉장히 중요한 그 칩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 비디오 카드가 좋아야 이 게임에서 이게 잘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디오 카드는 또 비쌉니다. 가장 비싼 건 당연히 CPU고요. 비디오 카드 또한 매우 비싼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우리가 보통 모뎀이라고도 하지만 더 많이 쓰이는 말은 랜 카드라고 합니다. 보통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잭을 딱 꽂아 갖고 인터넷선이죠. 이게 인터넷선을 딱 꽂아서 인식시키는 거죠. 인터넷을.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하고요. 그 밖에 이제 여기 CD-ROM, 요즘은 또 CD-ROM을 장착하지 않은 컴퓨터가 더 많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우리가 보통 C 땡땡 하는 거 있죠. C 땡땡 하는 이 드라이브가 바로 하드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 주변 장치로 입력 장치인 키보드, 출력 장치인 모니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소프트 카피라고 하고요. 자, 하드 카피, 이런
종이에 우리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프린터, 이런 것들이 바로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 그 1장에서 어떤 역사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대별 컴퓨터, 그래서 1세대는 우리가 그 1950년대를 우리가 1세대 컴퓨터라고 하는데, 이 ENIAC은 실제로는 1946년에 나온 그런 컴퓨터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그 전에는 기계식 컴퓨터라고 불리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장 그 최초의 컴퓨터는 ENIAC을 꼽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데이터의 저장 처리, 진공관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1세대는 진공관입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하나가 우리는 지금 그 책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컴퓨터잖아요. 근데 그 1세대 컴퓨터는 방 하나,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인 방의 그 크기로 돼 있는 게 컴퓨터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진공관이라는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컴퓨터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주기억 장치의 자기 드럼, 이런 거는 또 지금 사용하지 않죠. 우리가 그 저장 장치는 기본적으로 좀 전에 봤던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하드, 그 C 드라이브는 기본이고요. 근데 요즘엔 또 그 SSD 그래갖고 그 기계식 그 저장 장치가 아닌 전자식 저장 장치가 나왔기 때문에 하드디스크가 굉장히 작아졌죠. 그래서 컴퓨터 전체가 다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자기 드럼이라든지 고전적인, 지금 1세대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지 많이 컸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한 그 기계들이 다 컸기 때문에 다 큰 거죠, 다. 자, 입출력 보조기억 장치로 천공카드, 그래서 구멍을 뻥뻥뻥 뚫어서 입력을 인식시키는 그런 카드였죠. 자, 프로그램은 기계어를 사용했다는, 기계어는 여러분들 0과 1로만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언어를 기계어라고 합니다. 요걸 조금 발전시킨 게 어셈블리어가 되겠고요. 어쨌거나 어셈블리어나 기계어는 기계어 레벨, 예, 그 로우 레벨 그런 언어였죠. 자, 미국 육군 탄도 궤도의 수학 도표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ENIAC이. 자, 애드백. 자, 프로그램 내장 방식, 이게 무슨 소리냐? 그 프로그램을 한번 입력하면 그 다음 계속 실행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아니었던 컴퓨터들은 내가 동일한 실행을 하려면 다시 또 컴퓨터에게 인식시켜야 되는 겁니다. 소스 프로그램을.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노이만이라는 분이, 뒤에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 바로 이 프로그램 스토어드 프로그래밍이라는 내장 방식을 이렇게 도입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이런 스토어드 프로그래밍을 도입한 컴퓨터이기도 하죠. 그래서 에드박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에드박은 최초로 여기 도입해서 완성한, 예, 완성한 컴퓨터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폰 노이만 하면 에드박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1세대 그 범용 일반적으로 쓰이는 컴퓨터는 자, IBM사, IBM, 지금도 IBM 있죠. 1952년 701이라는 모델명을 가진 상업용 컴퓨터를 내놓은 데서 53년, 자, 함께 쓸 수 있는 범용 컴퓨터 IBM 650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쓰는 그 PC, 일반용 PC는 IBM 호환 PC 이렇게 불립니다. 그럼 IBM 호환 PC에 대조돼서 하는 말은 그 애플 컴퓨터, 이렇게 두 개가, 그러니까 맥, 애플 컴퓨터나 맥이나,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의 두 개의 산맥으로 가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IBM 호환 PC가 있고요. 이런 맥 쪽, 그 애플 컴퓨터 쪽, 이게 두 가지의 그런 그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ENIAC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2세대입니다. 58년에서 아까 1세대를 58년에 끊었죠. 그래서 2세대를 58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1964. 몇 년 안 되죠? 예, 뭐 불과 한 5년 정도. 자, 여기선 중요한 건 딴 거보다는 바로 트랜지스터를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가 이 맨 처음에 1세대는 진공관이고요. 이 트랜지스터는 진공관보다는
크기가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소자, 컴퓨터를 이루는 소자들이 작아지므로 컴퓨터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자, 이 회로 소자로 트랜지스터를 사용했다라는 게 바로 2세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것만 외우셔도 크게 뭐 이렇게 무리가 될 수 없고요. 자, 주기억 장치 접근하기 위해서 짧은 자기 코 앞에는 뭐라 해요? 자기 드럼이라 그랬죠. 예, 여기서 말하는 건 주기억 장치고요. 자, 보조기억 장치로 용량이 큰 자기 드럼, 자기 디스크 여전히 자기 드럼은 사용하고 있네요. 자, 입출력 장치로는 자기 테이프, 종이 카드, 앞에서는 펀칭 얘기했었죠. 자, 여기서 트랜지스터만 기억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세대, 아까 63년까지 5년 정도를 끊었죠. 지금 64에서 70년대까지입니다. 한 6년 정도요. 예. 자, 컴퓨터의 IC. 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진공관이었죠. 예, 그 다음에 뭐죠? 이게 1세대고요. 예, 트랜지스터. 이게 2세대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고요, 여러분들? 예, Integrated Circuit.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집접회로입니다. 집접. 이게 꽉꽉 채웠다 이런 얘기예요. 집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이즈는 정의되어 있는데 이 안에 뭐 몇 메가 디램 뭐 개발했다 삼성이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기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안에 매우 많은 기억 용량을 저장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되겠죠. 그게 삼성이 세계 제일인 거죠. 이게 자, 컴퓨터의 IC를 사용함으로써 중앙처리 장치 소형화되는 반면 소형화되었죠. 왜냐하면 방만했죠. 조금 작아졌죠. 이건 지금 여러분들 IC라는 것은 요거 있죠. 우리가 반도체라고 말하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많이 작아졌죠. 예, 그래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능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 처리, 관리 프로그램, 처리 프로그램, 사용자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 체계가 확립된 시기가 바로 3세대가 되겠고요. 다른 건 몰라도 앞에서 우리가 2세대의 트랜지스터만 외워도 된다라고 했듯이 3세대는 Integrated Circuit IC. 예, 요거를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IC는요, 인텔, 1971년에 인텔이 최초의 초소형 전자회로인 4004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CPU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한 번에 4자리 수의 정보를 처리했고 여러분들 이 손톱만한 크기에 불과 몇 볼트의 전력만으로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큰 예전에 진공관이나 트랜지스터가 기억했던 용량보다도 더 많은 그런 크기를 기억했다. 뭐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3세대 IC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4세대입니다. 자, 70년까지 끊었죠. 3세대를. 그런데 이 4세대 길어요. 예, 한 20년 정도 되네요. 71년에서 90년까지입니다. 자,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고밀도 집접회로. 그러니까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입니다. 여기 이제 C가 빠진 거죠. 그래서 요게 4세대고요. 자, 그 다음에 고밀도 직접회로와 초고밀도 직접회로를 사용해서 이거를 지금 이 초고밀도를 5세대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초고밀도 직접회로 very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 매우 큰 스케일의 직접회로다 이런 얘기고요. 큰 스케일의 직접회로다. 이게 5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고밀도 직접회로를 사용하고 연산 속도는 초대형 컴퓨터인 경우 피코초에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크레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는 굉장히 유명한 컴퓨터예요. 슈퍼컴퓨터 중에서. 자, 그래서 현재 1초에 100여 개 이상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초고성의 속도로 작동 중입니다. 자, 이번에는 5세대 컴퓨터입니다. 자,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이라고도 하고요. 컴퓨터는 전자회로 쓰는 이제 소자에 따라 이제 세대를 구분하는데, 자, 진공관이 1세대라고 그랬어요. 자, 트랜지스터가 2세대라고 그랬고요. 자, 집접회로가 3세대. 자, 여기 보면은 책에 따라서 요거를 3세대, 요거를 4세대, 요거를 5세대 이렇게 나누는 책도 있고요. 지금 제가 제시한 요 교환은
지금 요거를 묶었죠. 직접 회로와 LSI,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 그래서 요걸 3세대로 묶었고요. 보통 5세대라고 했던 이 VLSI를 4세대로 묶었고요. 그 다음에 5세대를 인공지능이라고 묶었습니다. 자, 입력장치는 자,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정도를 사용하고요. 5세대 컴퓨터. 자, 음성을 입력한다던가 터치스크린 좀 더 편리하게 손쉽게 사용할 것이고요. 자, 5세대 컴퓨터는 01 코드가 아닌 자연어 처리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핸드폰 보면은 터치로 할 거냐 음성으로 할 거냐 물어보잖아요. 이 자연어. 사람이 말로 하는 것을 알아들어서 그 명령을 처리하는 거죠. 자, 그리고 판단할 줄 아는 지능형 컴퓨터가 자, 계속 개발 중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5세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도 있어요. 일단 특수형 컴퓨터, 그러니까 특수하게 쓰인다는 거죠. 특정 분야 또는 특정 문제 해결, 제한된 범위, 이런 문제만을 처리되는 그런 컴퓨터를 특수형 컴퓨터고, 자, 군사용이 있고 사업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고 기타 등등의 사용 목적에 따른 특수형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범용. 범용이라는 것은 어떤 특수하지 않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반적이다,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자, 일반적인 자료 처리, 또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컴퓨터를 범용 컴퓨터라고 합니다. 뭐 과학기술 수치 계산이라든지 모의 실험, 기술 계산용이라든지, 자, 항공기 설계 제조 관리라든지 기타 이런 사무 처리 분야에서 사용되는 범용 컴퓨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맥킨토시 같은 경우 그래픽에 뛰어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IBM PC를 그래픽에 뛰어나다고 얘기하진 않죠. 그래서 IBM PC 같은 경우 거의 범용 수준의 컴퓨터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프트웨어의 기본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반대되는 말은 하드웨어. 여기서 기계 덩어리인 하드웨어를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식시키는 개념이 바로 소프트웨어이고요. 자, 일단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자,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운영체제죠. 즉, 운영체제의 한 종류가 윈도우인데요. 이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우리가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가 예로 되겠고, 자, 응용 소프트웨어는 너무너무 많죠. 워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엑셀처럼 스프레드시트, 자, 그 다음에 그래픽 전용 프로그램, 뭐 포토샵이라든지 얼마든지 많죠.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는 좀 더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그러니까 기계에 좀 더 가까운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시 우리가 구분을 해 볼게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일단 저급, 로우 레벨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저급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고급, 이거를 하이 레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로우 레벨과 하이 레벨의 그런 구분은 뭐냐? 일단 로우 레벨은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이런 뜻입니다.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그렇게 따졌을 때 하이 레벨은 유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면은 여기에 있는 고급 언어들, 즉 포트란이라든지 자바라든지 어떤 영문과 비슷한 명령으로 그 문법에 맞게, 예를 들어서 C와 자바는 문법이 달라요. 같은 알고리즘, 예를 들어 학점을 관리한다, 또는 가감승제, 사칙 연산을 한다. 이럴 때 알고리즘은 더하기는 더하는 거고 빼는 건 빼는 건데 뭐가 다르다?
문법이 달라요. 문법이. 예를 들어서 여기 C 언어의 입출력문 같은 경우 printf 출력문이죠. 예. 자바는 system.out.println 이런 어떤 문장을 쓴단 말이에요. 똑같은 기본적으로 그 모니터에 값을 뿌려주는 역할을 두 개 다 하는데 얘는 printf라는 문장을 써야 되고 자바는 system.out.println이라고 하는 문장을 써야 되는 게 다른 거죠.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이거 한국말하고 How are you 하는 미국말하고 그죠? 또 다른 뭐 일본말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알고리즘은 같아요. 안녕하냐고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급 언어들은 영문과 비슷한 문법을 갖고 있으나 영문과 비슷한 문장 구조를 갖고 있으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C에서의 말하는 printf, 자바에서 말하는 system.out.println 이런 식으로 모양새가 다른 거죠. 그리고 이 고급 언어의 특징은 영문과 비슷하다는 거. 영어 문장. 그런데 저급 언어들은 기계어, 0과 1로만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게 있고 0과 1로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몇 가지를 묶어서 기호화합니다. 기호화. 예, 그래서 요게 어셈블리언. 요 두 개를 우리는 저급 언어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급 언어 기계어 어셈블리어고요. 하드웨어 관련된 직접 제어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작성 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당한 지식 노력이 필요하고요. 고급 언어는 하드웨어 관련 지식이 없어도 프로그램 작성 가능합니다. 자, 컴파일러가 해석하고 기계어보다는 조금 낮은 효율성을 갖고 있고요. 일상적인 언어, 기호 등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그 심볼에 저장하여 사용한다 변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명령으로 다수의 동작이 뭐 가능하고 등등.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의 특징을 여기다가 나열을 해봤고요. 자, 웹 프로그래밍 종류로서 자, HTML.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잖아요. 그 언어들이 전부 다, 그 페이지들이 전부 다 HTML이라고 하는 그 웹 언어로 돼 있어요. 이 HTML의 그 가장 큰 특징은 이 꺽쇠와 꺽쇠 사이에 명령어가 들어갑니다. 이걸 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HTML은 HTML로 시작하고 닫아주는 HTML 안에 기본적으로 헤드와 바디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모양새가 전부 꺽쇠 안에 기록하죠.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마크업 랭귀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쌍을 이루는데 예외가 있어요. 뭐 BR 같은 태그들 요런 것들. 자, 그래서 모든 웹에서 기술되는 모든 종류의 언어는 HTML 안에 끼워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웹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 지금 보고 있고요. 자, VRML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 3D 인터넷의 3차원 공간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다. 뭐 이 정도로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버멀, VRML. 자, 펄 이것도 그 고전적인 언어였는데 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가입이라든지 무슨 뭐 로그인이라든지 이것은 어차피 서버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입력된 데이터가 전송되는데 요런 거를 CGI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서버로 데이터를 넘기는 거.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펄이라는 언어로 했었어요. 물론 C 언어 뭐 이런 걸로도 했었지만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걸로 안 합니다. 고전적으로 이걸 했었다라는 거죠. 웹서버 애플리케이션에 작성한 프로그램 언어. 자, 대화형 형태. 그리고 다른 CGI 프로그램의 솔루션을 만드는 데 이용이 됐었다라는 거죠. 펄이라는 고전적인 언어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이번엔 SGML. 자,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언어라기보다는 그냥 표준입니다. 표준. 그래서 스탠다드 제너럴라이즈하고 마크업 랭귀지. 그래서 이 SGML은 전부 다 요거 안에 기록하는 언어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아까도 설명한 HTML이나 XML 이런 것들은 SGML 문법을 따르는 언어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어떤 언어가 아니라 표준을 의미하고요. 자, XML입니다. Extensible Markup Language. 자, 구조화된 문서를 웹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다. 자, HTML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를 위한 표준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언어다. 자, 이것은 그 A라고 하는 그 곳에서 B라고 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서로 주고 받을 때 이 둘이만 이 그 어떤 웹 표준을, 그러니까 이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나는 뭐 기존의 HTML에 있던 표준 문법 말고 자기가 정할 수 있습니다. 뭐 SG 이런 식으로 태그를 만들 수 있어요. XML의 가장 그 강력한 것은 사용자가 태그를 만들어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보 공유, 둘 사이에만 이 태그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보 공유를 위한 표준으로 만들어낸 그런 마크업 언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자바스크립트. 예, 최근에 자바스크립트의 그 어떤 파워풀한 기능은 진짜 일파만파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죠. 예. 자, 클라이언트 쪽의 프로그래밍을 위한 스크립트 언어, C 언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웹에서 일어나는 모든 언어들은 뭐든지 다 HTML을 끼워서 씁니다. 자, 서버에서 수행할 것을 클라이언트 사이드 실행하면서 서버에 그 분주함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자, 뭐 여기서 써놨죠. 주민등록번호 형식에 맞는지 안 맞는지 서버가 너무 바빠요. 이것까지 체크하려면. 그런데 클라이언트에서 이 자바스크립트로 이거를 체크해서 얼러트하죠. 자, 형식이 틀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고창을 제시해서 이렇게 그 사용자로 하여금 다시 입력하게 만들죠. 자, 자바스크립트고요. 자, 자바입니다. 자바 하면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그 가짜라는 거죠. 바이트 머신 코드. 여기서 자바의 가장 그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플랫폼에 무관하다 이러면 독립적입니다. 그것은 바이트 머신,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C 뿔뿔을 모체로 합니다. 자, 썸 마이크로 시스템즈에 의해서 개발이 됐지만 오라클사의 그 합병이 되었습니다. 자, 객체지 형용의 대표적인 언어가 그 자바이고요. 자바하면 또 잊지 말아야 할 게 멀티트레드입니다.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더 잘게 쪼갠 것이 바로 thread인데 그걸 그 동시에 여러 개를 한다 그래서 멀티트레드. 자, 그래서 자바의 특징을 이렇게 실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ASP. 자, CGI를 구현하는 고전적인 것은 아까 펄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CGI를 구현에는 업그레이드 된 기술 중에 하나가 ASP. 네, 그 다음에 PHP. 그 다음에 JSP. 이런 것들이 바로 CGI를 구현하는 서버 스크립트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ASP고요. 자, 동적 웹페이지를 제작하지요. VB 스크립트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S사에서 만들었어요. 자, ASP 코드의 확장자는 확장자.asp이고요. 자, PHP. 자, 서버 스크립트입니다. 역시 CGI 구현 기술 중에 하나이고요. PHP는 리눅스, 유닉스에서 효과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궁합이 있다라는 거죠. 자, PHP 코드로 된 확장자는 .php입니다. 자, JSP, 자, 서버 스크립트. 아까 했던 ASP, 그 다음 PHP, 그 다음에 또 하나 JSP입니다. 동적인 웹페이지를 제작하죠. 자, 99년에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사에서 공식으로 자바, 자바스크립트, 서블릿 등 자바 기술을 이용한 웹 프로그램 실행 환경을 제시했고요. 확장자는 .jsp입니다.
자, UML 이것도 언어가 아니라 객체 지향 방법론의 어떤 표현 기법입니다. 자, 시스템 개발에서 개발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 표준화된 모델링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라기보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 공학에서 어떤 모델링을 위한 그런 표현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소주제 컴퓨터 구조에 대한 기초 지식인데요.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있고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그 둘 사이에 어떤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로서 이게 바로 윈도우와 같은 운영 체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주요 구성 요소 중앙 처리 장치 있죠? 자, 우리가 Central Processing Unit, 그래서 CPU라고 하고요. 그 다음 보도록 하죠. 자, 기억 장치, 우리가 RAM이라고 하죠. RAM. 자, CPU가 실행할 프로그램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이죠. 자, 그리고 그냥 기억 장치라기보다는 주 기억 장치라고 부릅니다. 메인 메모리. 자, 그래서 영구 저장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드라든지 외장 하드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보조 기억 장치. 자, 우리가 그 하드디스크, 예, 그 다음 예전에 자기 테이프 이런 것들 보조 기억 장치가 되겠고요. 자, 입출력 장치. 자, 사용자 간의 컴퓨터와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입출력 장치가 있어야 우리가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컴퓨터 시스템은 자, 다음과 같은 어떤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일단 디스크 CD롬 이거는 저장 장치죠. 디스크 제어기라든지 CD롬 제어기를 통해서 이 버스는 그 주소가 지나가면 주소 버스, 데이터가 지나가면 데이터 버스, 제어가 지나가면 컨트롤 제어 버스 이런데 이제 그 명령이 지나가는 또는 주소가 지나가는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 이거를 우리는 버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영문과 비슷한 언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 즉 0과 1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원시 코드는 source 프로그램 그러죠. 자, 이게 컴파일러에서 한 번 번역이 됩니다. 근데 완벽한 번역이 아니에요. 링커에서 두 번 번역된 게 바로 완벽하게 0과 1로 바뀐 거고 메모리에 올라가면 이걸 우리는 실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원시 코드, 자, 소스 프로그램, 컴파일러 번역기, 목적 코드, 자, 부분적으로 기계어로 번역된 상태 코드이고요. 링커, 완벽하게 실행 가능 코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 로더, 메모리에 적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는 컴파일러, 인터프레터, 어셈블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컴파일러는 한꺼번에 중요한 건 한 번에 번역하고요. 인터프리터는 한 문장씩 번역 실행합니다. 예, 그게 차이점이고요. 각각 거의 대부분이 컴파일러 언어인데 인터프리터, 예, 베이직 가장 대표적인 인터프리터 언어죠. 자, 리스 인공지능 언어죠. 자, 이번에는 이번 시간을 정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로 미국 육군의 탄도궤도 수학적 도표를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자,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ENIAC 1946년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저급 언어의 특징이 아닌 것입니다. 아는 것. 기계어와 어셈블리 언어를 의미. 자, 저급 언어라고 얘기했었어요. 맞고요. 하드웨어 관련된 직접 제어 가능. 맞아요. 프로그램 작성 시 상당한 지식 노력 필요하죠. 어렵다 그랬어요. 하드웨어 관련 지식 없이도 프로그램 작성 가능. B. 하드웨어 관련 지식이 풍부해야 자, 저급 언어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2번에 틀린 답 4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구조와
자, 언어 번역 개념 네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다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